자, 신고가 얘기가 도배를 하니까 또 불안해지는데, 돈이 안 돈다는데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 숨겨놨네요. 자, 첫 번째, 일단은 신고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앞광고를 했지만 강남권 신고가 위주로 등기가 안 되고 있다. 특히 압구정에서 그때 뭐 압구정 현대 뭐 56억 찍었니, 뭐 압구정 현대나 뭐 신현대가 56억 찍었니, 60억 찍었니, 60억 8천 찍었니, 이거 다 등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고가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뭐 펜트하우스 100억 찍었다 해놓고서 요거 나중에 재거래 한다고 하더니 재거래 이야기는 없고, 요게 2개 중에서 2개 신고돼서 하나 취소됐다. 이 2개 신고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펜트하우스 100억 된 거 저기 원벤이죠. 왜 유독 강남권에서만 신고가가 저렇게 취소되는 게 많이 나올까요? 중복 신고됐다가? 그리고 저런 거는 등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둔촌주거금도 뭐 입주권 많이 올랐느니 장난질 치기가 딱 좋아요. 거기는 등기 안 해도 되니까. 등기가 아직 안 되잖아요. 헬리오시티도 들어온 뒤에 등기 계속 안 떴던 게 그 등기 되는 게 한 1년 정도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저 신고가 얘기가 도배를 하는 것들은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시중에 돈이 안 돈다는데, 시중에 돈이 안 도는 이유는 뭐예요?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디다 숨겨놨나요? 크게 나뉘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현금화해서 안전자산으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떴어요. 초과 예금 100조 운운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개소리예요. 왜? 이 초과 예금 100조가 왜 나왔냐? 부동산 팔아서 현금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2020년 집값 폭등했죠? 집값이 폭등했는데 둘째치고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 보고서 이런 것들에 나오죠. 이 뭐 KB도 하고 뭐 신한은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부자 보고서 하는데, 이 부자 보고서에서 어떤 보고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줄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근데 53%에서 55%로 늘었대요. 그러면은 집값이 그렇게 폭등을 했는데 왜 2%밖에 안 늘었을까요? 20년, 21년에 막 2배 가까이 폭등했다면서요. 그럼 10억짜리 집이 막 20억이 됐어요? 강남권 지금 이야기 듣는 거 보면은 막 한 30억짜리 집이 막 60억이 되고 막 그랬죠. 그 전에 얼마 안 됐던 것들이. 그러면은 이거 한 채 가지고 있더라도 가격이 2배로 뛰었는데 다른 것들은 막 떨어졌다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야 되는데 왜 오르지 않고 조금밖에 안 올랐던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 지표로 나왔느냐?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현금화하고 있을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영끌족들 막 유도하고 있을 때 현금화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금을 안 갔죠. 시중 부동자금이 있었잖아요. 요구불 예금이나 뭐 CMA 통장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 포모 증후군도 어마어마하고 아직도 막 사람들이 어디엔가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 한탕주의 나고 있어, 이런 것들 아직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부자들이 계속 때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때를 보면서 봤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다 위험해. 그러니까 시중 부동자금으로 뒀다가 이게 이제는 위험자산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예금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은 웬만큼 답이 나오죠. 고가 월세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죠. 월세가 폭등한다고 막 사람들이 전세 위험하니까 월세로 가가지고 월세가 폭등한다고. 자, 그러면 요것도 여기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하면서 막 지금 집값이 올라갔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월세 가격 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이야기 안 해요? 올라가고 있는 것도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 이야기 안 했죠. 전세 위험하니까 월세로 이동해가지고 월세 가격 폭등시킨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월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 막 굉장히 고가 월세 있죠. 막 1000만원, 2000만원 고가 월세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누가 월급 받으면 1000만원, 2000만원씩 내요? 첫 번째는 세금, 월세를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깎아서 월세 내는 것보다 더 크게 세금을 깎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월세 명목으로 증여를 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A씨의 자식 B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물려주고 싶어요? 물려주고 싶으니까 일단은 뭐 아파트를 하나 물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 들어가죠. 근데 보면은 고가 월세는요, 희한하게도 그냥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입니다. 반전세인 곳들이 있어요. 반전세인데도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막 5억에 2천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받을 곳이 아닌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처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했을 때 5억 전세해가지고 이거 부담부 증여로 해가지고 15억만 증여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2천만 원씩 계속 주는 거지. 2년만 있어봐요. 2천만 원씩 2년이면 얼마예요? 1년에 2억 4천이니까 2년만 해도 4억 8천이다. 증여하기 참 쉽죠.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보도하면서 실질적으로 막 최근에 부동산 원 지수로 서울 가격이 올라갔다.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거는 띄우는데 월세 가격 올라간다. 전세 가격 떨어지는 대신에 월세 가격이 올라간다. 요 기사는요. 부동산 원 지표에서 저렇게 떨어질 동안 내가 말하는 언론을 못 봤어.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원 지표는 믿을 바 못 된다. KB 지표를 써라. 그런데 KB 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맨날 부동산원 지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왜? KB 지표는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적당한 중산층. 중산층 상황은 어때요? 자, 금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리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갈 것이라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집값도 올라갈 거라는 심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죠. 뭐 하겠어요? 돈 모으겠지. 집을 사든 뭘 하든. 저거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게 중산층급은 돼야지 받아주지 그 급도 안 되면 받지도 못해요. 저소득층은 어때요? 소비? 줄이고 있죠. 기다려 하나 봅시다. 실질임금 3개월째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도 아니에요. 역주행이죠, 역주행. 실질임금이 3개월째 감소를 했어요. 내가 버는 돈이 100만원에서 120만원이 됐는데 물가는 내가 만원에 샀던 게 15,000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 그 배달 오토바이 말씀 잘하는데 코로나 때야 진짜 어쩔 수 없으니까 배달을 시켰는데 지금 어때요? 배달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가요? 그 배달앱 같은 거 하게 되면 자영업자도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플랫폼 업체에다 프랜차이즈에서 다 헤쳐먹고 자영업자들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도 또 그 돈 벌어가지고 하는 게 장사할 거 매입하는 거 외에도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그들도 생활비가 없어요. 자영업자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돈이 없어요.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돈이 다 부자들한테. 왜? 모아놓은 거 해가지고 원기업 모았는데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사람들 부추겨가지고 집 사게 만들어서 그들은 지금 집 사가지고 이자 내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 현금한 부자들은 예금에 쟁여놓고 그리고 집 산 사람들은 금리에다가 물가 때문에 죽어나고 있고 집 못 산 사람들도 물가 때문에 죽어나고 있고 그런데 집값을 지켜야 된다고 물가 내리는 것을 지금 못하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은행 총재가요 지금 잘한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은 옳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면은 정부가 하는 책임이 되지만 하느니 난 정말 너네한테 분명히 이렇게 경고했다. 디레버리징 하라고 경고했다. 지금 금리 올려야 되는데 너네 금리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가계대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 부동산 완화책 해가지고 대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가계부채 위기에 대해서 경고했다. 나는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근데 빠져나갈 수 있는 건 둘째치고 하는의 대응이 좋지는 않아요. 저도 하느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 대비로 그런 이야기라도 그나마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는 소리지 하느도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느니 이걸 저걸 다 신경 써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자산은 진짜로 몇몇 잘 편승했다가 잘 빠져나간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고 그때 한탕을 노리고 막 빚내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원금마저 날려버려서 그 자금이 그 유동성이 다 글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진짜로 소비를 돌리는 사람은 나는 100억 부자예요. 우리나라 평균 한 자산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100억 부자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3끼 먹는데 나는 60끼 먹어요? 자산이 20배가 되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결국에 소비 돌아가는 거는 부자가 돌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진짜 소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민들이 다 돈을 써야 되는데 전반적인 국민들은 지금 다 실질임금 감소하고 거기에 비소비 지출 늘어나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집 산 사람들의 DSR이 평균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담대 대출 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써요? 근데 그 초과 자금, 코로나 때 풀렸던 그 유동성은 다 자산 장난질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끌고 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지금 산 사람들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고 있지만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지금 먹태깡 사재기 하는 것도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죠. 그거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예전에 그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사재기 한 인간들 어떻게 됐어요?
마스크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폭삭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몇몇 장난질에 실제 등기가 신고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런 것들에 속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왜?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았다. 거래량 회복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회복되지 않았다. 6천 건은 나와야지 정상 거래량이고, 과거 데드캣 바운스 나올 때도 8천 건, 9천 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되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